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있었던 한불 정상회담 소식 들으셨나요? 무려 11년 만에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만남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2026년 4월이었죠. 프랑스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내용은 과연 뭘까요? 이 새로운 파트너십, 그 실체는 과연 얼마나 단단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자, 그럼 가장 큰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두 나라가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의 급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정말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의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딱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합의가 갖는 무게가 남다르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는지 그 실질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4.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양국이 서명한 협정, 양해각서, 그리고 협력 의향서의 총 숫자입니다. 무려 14건에 달하는데요. 이 숫자만 봐도 협력 분야가 얼마나 폭넓게 확장됐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협력 분야를 보면 그야말로 다채롭습니다. 국방이나 첨단 기술처럼 좀 묵직한 주제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것처럼 실생활에 와닿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됐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이건 앞으로 양국의 방산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14개 합의 중에서요, 이거 하나는 진짜다 싶은 가장 크고 실질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그건 단연 원자력 협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합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서울에 오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들렀는지 아세요? 바로 도쿄였습니다. 일본 총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래서 이 일본 프랑스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리가 방금 본 한국과의 결과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 한불 파트너십의 현 주소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프랑스가 일본과는 뭘 합의했고 한국과는 뭘 합의했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시죠.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일본은 프랑스랑 이미 8번이나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그러니까 2+2 회의를 열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국방 로드맵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아직 시작도 못했죠. 원자력이나 핵심 광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구체적인 공동선언, 로드맵 이렇게 딱딱 실행 계획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는 약속, 즉 MOU나 의향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언과 실행의 차이입니다. 벌써 제도화 수준에서부터 격차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한불 관계가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불 관계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와 로드맵 위에서 착착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프랑스와의 관계를 예외적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협력망을 짜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차를 따라잡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이번 분석 자료에서는 4가지 숙제를 딱 짚어줍니다. 첫째, 일본처럼 2+2 회의 같은 안보 대화를 정례화,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원자력 MOU. 이거 서류에만 두면 안 되죠? 실제 계약과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좀 민감할 순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기술 협력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잘해보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숙제,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SSN 기술 협력 논의가 공식 의제에서 쏙 빠졌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보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프랑스냐 궁금하시죠? 프랑스의 핵 잠수함 기술이 우리에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첫째, 핵무기급이 아닌 전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에 어긋날 소지가 훨씬 적고요. 둘째, 미국의 아주 까다로운 무기 수출 통제 주장, ITAC이라고 하죠. 여기서 자유롭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는 한국에게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훌륭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동반자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채우는 진짜 과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분석 자료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중견 강대국들이 뭉치는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구상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서류 위에서 맺어진 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과연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진짜 현실적인 힘을 가진 파트너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 막 올랐습니다.